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이고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벌써 1,5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요. 네, 그리고 얼마 전 제68회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열렸죠. 올해도 역시나 쟁쟁한 후보들이 아름다움과 또 개성을 뽐냈다고 하는데요. 미스 코리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미인 대회 변천사.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인천의 한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요, 불이 났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공장 건물 30여 개 동이 불에 탔고요. 주변 야산으로까지 불길이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었어야 할 텐데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피해 상황은 어때요? 다행히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아서요, 소방당국에 수십 건의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화재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검은 연기가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나 심지어 경기 파주 등지에서 보일 정도로 높게 치솟았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요. 화재 발생 2시간 18분 만인 오전 11시 2분쯤에는 대응 2단계로 대응 상태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대응 단계가 상향됐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을 하는 대응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대응 2단계는 인접한 대여섯 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경보령인데요. 소방당국은 소방관 151명과 헬기 등 장비 61대를 투입해서 진화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어제 굉장히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약 7시간 만에 다행히 큰 불이 잡혔고요. 오후 3시 55분쯤에는 경보령을 해제할 수가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부는 데다가 화재 현장과 인접한 공장 건물들이 샌드위치 패널 등 잘 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건조한 가을철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이른바 진상 손님들로부터 감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이 감정노동자보호법이 2018년 시행된 이후에 6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10명 중 6명은요, 여전히 이런 고객들의 갑질을 참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민원인들의 괴롭힘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응답이요, 무려 전체 77.9%나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요, 이런 고객들의 갑질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심지어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5.6%에 달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6%는요,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심지어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는 대답도 63.9%를 차지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인지도는요,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임금 수준과 직급이 낮을수록 떨어졌고요.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인지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한번 자세히 보면 제일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위치의 노동자가 제일 많은 갑질과 부당 대우를 당하고 있는 셈인데요.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될까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하고 이 확실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 보호법에 따라서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이 의무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피해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감정 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더 낮기 때문에 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게 제대로 쓰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럼 네. 이게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완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 러닝이 대유행입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러닝인데요. 그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라톤 대회에 편법 참가를 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식으로 편법 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가비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회에 참가를 하거나 심지어 참가 자격을 양도하는 식으로 판매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러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마라톤 대회 접수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구하지 못한 참가자들이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마라톤 대회 참가권을 양도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3일에 열린 2024 서울 레이스 하프 부문에서는요. 남성 참가자들이요. 여성 부문의 3위와 4위에 오른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여성에게서 배번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편법 참가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안전에도 큰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요? 그렇죠. 참가비를 받고 배번을 부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참가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마라톤 대회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응급처치 요원들이요. 배번에 포함된 참가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때 편법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정보를 확인한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대회 참가비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양수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 처리가 힘들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참가자만 배번과 이 참가팔찌를 수령할 수 있는 해외 메이저 대회를 본보기 삼아서 현장에서 편법 참가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주최 측의 적절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참가하는 분들, 이 뛰는 분들의 바른 인식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가을 초입으로 여겨지는 9월에도 반팔 티셔츠 입은 분들 많으시죠. 여름옷 입는 분들 정말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역대급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짧은 가을이 더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기후변화 탓에요. 차라리 가을옷을 사지 말고 그 돈을 아껴서 조금 더 좋은 방한용품을 구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가을옷 사는 건 부자나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제 밤에는 또 갑자기 이렇게 추워가지고요. 맞아요. 저도 야외에 있었는데 패딩 입고 다니는 분들 많이 봤고요. 근데 하여간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한낮에는 막 덥고 지난달에는 기온이 역대 최고로 높았다면서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평균일 최고 기온이 무려 30도씨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요. 종전 최고 기록이던 1975년보다 무려 2.4도씨나 높았다고 하는데요. 가을옷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불황 또한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이 간절기 옷 구매에 비용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유통가들도 겨울이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라서 가을 장사보다는요. 이른 겨울 매출을 겨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을은 네. 매출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패션 유통업계에서는요. 가을옷 장사부터가 진짜 장사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아웃도어 브랜드 9월 매출이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 유명 쇼핑몰은 가을 자켓 그리고 레저용 바람막이는 파격 세일을 해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가을 패션의 대명사로 꼽히는 이른바 바바리, 트렌치코트의 판매량도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마저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해서 옷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봄, 가을의 실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네. 스쳐 지나가는 계절이 돼버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자연에서 힐링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다 풀리잖아요. 오늘은 그 스트레스 제대로 풀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다도해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전남 진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보배진 섬도, 역사와 문화, 신비가 깃든 보배섬 진도. 단도해의 비경과 낭만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고장 진도로 가을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I'm singing in the rain. I'm singing.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도의 숨은 비경을 찾으러 온 함현지입니다. 여러분, 이 진도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거제도, 그리고 진도 이렇게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숨은 절경이나 명소가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그 숨은 절경을 오늘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먼저 청정해역, 다도해를 품은 진도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진도군 문화공간에서 장재호라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도 여행 그 첫 번째는 바로 보트를 타고 떠나는 섬 투어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는 감동 그 자체였는데요. 갈매기들에게 과자도 나눠주며 참 즐거웠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네. 진도에 섬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도에 섬이 한 25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돌아보는 섬들이 참 모습도 아름답고 참 좋은 곳으로 오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 뒤쪽으로 한번 보세요. 섬 위에 뭐 네네. 바위가 있죠? 네. 저 모습이 뭐같이 보이세요? 따봉? 좋아요. 따봉이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일명 주지도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 분들은 소뚜껑 섬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는 손가락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보시게요. 저쪽으로 한번 보시게요. 양덕도라고 하는데 네. 발가락 섬이라고 합니다. 예, 예. 눈앞에 펼쳐진 섬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데요. 멀리서 바라본 각기 다른 섬들이 다도해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남쪽에서 보면 얌전한 암사자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네. 북쪽에서 보면 아주 사나운 숫사자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광대도라고 부른답니다. 해설사님의 해설과 함께 들으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진도 본도 안에 있는 볼거리를 찾아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다음으로 제가 찾은 곳은 진도 여행 1번지로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요. 바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울림산방입니다. 예, 이곳이 바로 울림산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진도에서 가장 높은 첩찰산이에요. 오, 가장 높은. 예, 아주 숲이 우거졌잖아요. 구름 운자에 숲을 림자를 써서 울림산방이라 했지 않느냐. 고즈넉한 풍경을 품고 있는 이곳 울림산방은 진도 예술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입니다. 선생님한테 인사는 하시죠? 식사를 하셨는지요? 제가 방금 인사한 이분 누구신가요? 소치 허련 선생님을 허련 선생님. 형상화 해놓은 거죠, 말하자면. 소치 허련 선생은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로 불렸는데요. 이후 5대에 걸쳐 걸출한 화가를 배출하며 이곳은 남종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작품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을까요? 예.
예. 선면 산수도를 보시면 울림산방의 모습을 담은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 첨찰산도 연출이 돼 있고 소나무, 연못, 초가지 있는 그대로 모습을 연출한 거죠. 이 남종화를 잘 표현해주는 그 선면 산수도입니다. 섬세한 터치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술혼이 깃든 고즈넉한 매력의 울림 산방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제가 찾은 곳은 울림 산림욕장입니다. 차로 불과 5분 정도만 달리면 완벽한 힐링 장소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 이렇게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길도 좋고. 그렇습니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이제 노장의 숲길도 조성하고 이제 산림욕장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진도 구민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울림산방을 빌리고 이곳에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진도 타워부터 이순신 장군의 얼을 느낄 수 있는 전첩비,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신비의 바닷길 등 즐길거리, 볼거리 가득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진도로 놀러 오세요. 어스름 해가 질 무렵 이번엔 진도 최고의 일몰 맛집이라 불리는 세방낙조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와, 경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네. 백선에 속하는 아름다운 곳에 속하고 진도에 오시면 당연히 들려봐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보니까 예. 한눈에 섬들이 다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진짜 절경이네요.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진도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북동풍이 약 10m 부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런지 네. 파도가 정말 신기하게 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돌목의 물살이 세잖아요. 네. 그 물살하고 사돈을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못지않게 물살이 센 곳이거든요. 와, 여기 밑에 뚫려 있어요. 어때요? 무서워. 아니, 좀 무서워요. 진짜 무서웠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일몰이 일어날 겁니다. 섬 사이로 예. 해가 지는 모습이 또 다른 절경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방낙조는 진도의 가장 그림 같은 풍경으로 손꼽히는데요. 해가 바다로 서서히 내려앉을 때 섬들 사이로 가라앉는 낙조. 이것이 바로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찰나 아닐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설사님과 저와 함께 진도 여행 해봤는데 즐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도가 우리나라 5대 섬 중에서 가장 멀고 가장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먼 곳을 오신 만큼 충분히 보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우리 진도를 마음껏 와서 힐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직 가을 여행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여행은 진도로 떠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같이 진도로 놀러 오세요. 보세요. 전라남도 끝자락에 자리한 보배섬 진도.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진도로 올가을 떠나보세요.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서 모터스포츠 열풍이 거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완성차 기업 뭐 부품 회사들 이 모터스포츠 경주대를 뭐 직접 개최하거나 아니면 참가하거나 아니면 후원하는 식으로 해서 이 펀드라이빙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냥 요즘에는 단순히 우리 브랜드 모터스포츠 참가했어요. 뭐 요 정도가 아니라 그 브랜드의 뭐 우수성이라든지 완벽함이라든지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축제 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또 뭐 이 정도까지 그렇죠.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밝힐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 이런 적극적인 모터 스포츠 참여는요, 단순히 자동차 마니아들은 물론이고
이동 수단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마저도 팬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극대한 비용을 소비하면서 모터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고 기술력을 과시해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모터스포츠를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가 있을 만큼 자동차 산업에서 모터스포츠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맞습니다. 현재 뭐 특별한 혁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도 이 꾸준한 명성을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쌓아와서 이런 아직도 이제 뭐 고가로 차를 팔거나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모터스포츠에서 우승한 그런 이력들이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F1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뭐 독일의 B사, 또 V사, 뭐 이탈리아 M사, L사 뭐 이 브랜드들이 다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브랜드 입지를 이렇게 탄탄히 다졌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역사는 40년도 채 안 됩니다. 짧죠.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오래된 데 반해서는 모터스포츠 도입이 꽤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발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뒤쫓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모터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모터스포츠 문화를 알리기 위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자동차 기업인 H사는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20년 넘게 여러 대회를 꾸준히 후원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27일 용인에서 H사와 일본의 자동차 기업 T사가 손을 맞잡고 레이싱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모터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열릴 이번 행사인 양사의 고성능 모델들과 경주차가 대거 소개될 예정인데요. 특히 H사와 T사의 회장님들 역시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또한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번 행사를 위해서 평소 레이싱 마니아로 알려진 T사의 회장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페스티벌을 찾는 그 고객들이 고성능 차량을 즐길 수 있는 그 트랙데이를 마련해서 H사와 T사의 그 레이싱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달리는 그 모습도 보여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이 직접 경주차의 성능을 느낄 수 있는 택시 시승 체험도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벌써부터 그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듯 뭐 티켓이 매진됐다는 소식이 매진됐어요. 들려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행사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오픈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이 3,000석이 다 매진이 됐습니다. 전석 매진. 와. 국내에서 네. 모터스포츠 행사가 시작 당일 전석 매진. 이거 이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맞아요. 양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 모터스포츠 문화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양사의 기술적인 협력도 기대를 한다고 하니까 성공적인 페스티벌 개최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이 픽업 트럭의 신차를 출시했거나 출시를 예고하면서 국내 픽업 트럭 시장에 새바람이 불 것이다. 이러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해외랑 비교했을 때 이 픽업 트럭의 인기가 막 엄청나다 국내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픽업 트럭의 신차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문화나 네. 뭐 지형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런데 해외는 일단 이 국토가 상당히 넓고 또 운송 서비스를 스스로 다 뭐 짐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재 용량이나 실용성, 개성을 갖춘 픽업 트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호주, 뭐 캐나다 같은 곳에서 인기를 얻고 있죠. 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레저용으로는 그냥 SUV 타면 되고 또 업무용이나 뭐 짐 옮기는 용으로는 포터나 봉고 같은 1톤 트럭에 밀리고 있는 현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캠핑이나 차박 이런 것들, 그 레저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세컨카,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로 분류되는 픽업 트럭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간 자동차세가 약 28,000원 정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보유 부담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막 자극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신차 소식이 있습니까? 예, 먼저 국내 SUV를 많이 만드는 자동차 기업 K사, 국산차 최초로 전기 픽업 트럭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 이 픽업 트럭은 오, 가득 멋지다. 충전하면은 예쁘네요.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 수준을 목표로 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출시할 예정이긴 했는데요. 네. 최근 전기차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 것을 감안해서 내년 1분기에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지난 7월 중형 픽업 트럭 모델 3세대를 출시한 미국의 자동차 기업 G사입니다. 자, G사가 출시한 모델의 경우에는 픽업 트럭이지만 일반 SUV에 준하는 승차감을 보여줘요.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 편의 사양을 잘 반영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기업 K사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브랜드 최초로 직접 만든 픽업 트럭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K사는 이 픽업 트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를 포함한 미국, 스웨덴, 호주, 중동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4년이 넘는 개발 기간 동안 오프로드 특화 성능, 내구성, 승차감 및 조종 안전성 등에 해당하는 1만 8천 회에 달하는 시험을 아주 꼼꼼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K사는요,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리는 제다 국제 모터쇼에 이 픽업 트럭 모델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를 시작으로 호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해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다 뭐인데요, 제다. 아, 제다요. 예,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7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또 허주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소식,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오늘 왠지 기분 좋은 날이죠. 그래서 특집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새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전 국민의 지금 1,500만 정도가 반려가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가족만큼이나 애틋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연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애완견 피해하려다 골절상 보상받고 싶어요. 입니다.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어린 시절 개에게 크게 물릴 뻔한 이후에 크건 작건 개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한다고 조심했지만 요즘 워낙 강아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 결국 사고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 예인아 여기 커피잔 맛있겠다. 맞아. 한잔 하고 갈까? 아, 그럴까 엄마? 그래 그러자. 아니 잠깐만, 근데 가게 웬 강아지가 돌아다녀? 아니 아유. 엄마 여기 안 되겠다. 보니까 지금 목줄도 없이 그냥 막 다니는 거 어머머머. 같은데? 걱정 마요, 걱정 마요. 요놈이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보세요. 이거 뭐 작고 귀엽잖아요. 어찌나 또 이게 순진하고 얌전한지. 예. 우리 개는 안 뭅니다. 아, 예? 그래요? 댕댕아, 착하지? 왜 이쪽으로 오지 마. 이 녀석이 오늘따라 왜 이러지? 괜찮으세요? 아유 내 꼬리뼈. 내 발목. 아유 강아지가 사람 잡네. 아이고. 그렇게 강아지가 달려오는 것에 놀란 저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꼬리뼈를 다쳐서 전치 8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고요. 아니 사장님네 강아지 때문에 다친 거니까 당장 보상해 주세요. 당장. 아니 보상을 아니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강아지는 닿지도 않았잖아요. 손님이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넘어졌는데 이거를 개 탓을 하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라는 건지. 뭐라고요? 아니 목줄도 없이 강아지를 풀어놓은 사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요즘 목줄 없이는 산책도 못하는 게 그게 패티캣인 거 몰라요? 혼자 넘어졌으니 문제없다는 황당한 개주인.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달려드는 강아지를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인데 정말 개주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이 일이 있어. 이런 경우 있어.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이 네. 생기면서 이런 맞아. 문제들도 또 덩달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서울에서 발생한 일인데 네. 양봉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 A 씨가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골든 리트리버, 순한 개고 또 큰 개죠. 또 한 마리는 작은 믹스 소형견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2020년 3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A 씨가 평소 이 대형견이었던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목줄을 채워놨지만 이 소형견이었던 이 작은 개에는 그냥 목줄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그냥 둔 거였습니다. 근데 사고는 이 양봉원을 방문했던 한 60대 여성 이 B 씨가 이 들어왔을 때 이 소형견이 이 B 씨에게 일단 달려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개라 하더라도 갑자기 달려들면 좋아서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막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게 되거든요. B 씨가 딱 바로 네. 그 경우였는데 이 갑자기 개가 자기한테 달려드니까 네. B 씨가 깜짝 놀라서 뒤로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바닥에 뒹굴면서 꼬리뼈 아이고. 골절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러면서 8주간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일단은 사건의 해결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 반려견 키우는 분들 중에 그 착각하는 부분이 내 개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맞아. 뭐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가 생기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왕왕 있습니까?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견과 관련해서 가장 흔히 이제 발생하는 소송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연과 같은 이 개 물림, 그리고 개 짖음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요,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니 약 6명꼴로 하루에 6명꼴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네. 하루 평균 6명이면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심각하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맹목적인 믿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래. 우리 개 나한테만 예쁘고 나한테만 순종하고 말 잘 들을 수 있어요. 이 개들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극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잘 없습니다. 모르죠. 그래서 견주가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관리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출할 때 목줄 그리고 입막에 착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제대로 착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서 사고들 발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고 자체를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높지가 않아요. 동물보호법상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중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목줄 착용이라든가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목줄도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가해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다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날 좋아서 공원에 나가보면 개들 되게 많이 데리고 나오거든요. 이게 목줄하고 입마개, 특히 큰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 하는 게 기본인데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면. 맞아요. 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요, 일단은 맹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이 원령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외출할 때 반드시 이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거나 하면 공원 말씀하셨지만 네.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서도 꼭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을 하셔야 되고 이동을 할 때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특히 나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했으니까 그냥 다녀야 되겠다가 아니라 가깝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짧게 가깝게 잡아야죠. 짧게 잡아가지고 이제 미드줄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야 되고 맞아.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 원, 2차에는 30만 원, 3차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다시피 맹견이라는 또 법에서 정하는 종류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 경우에는 1차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맹견의 입마개 착용 규정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맹견을 5종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고 아하. 이 5종과 혼혈종들도 입마개를
인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뭐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지금 이 화면에 나가는 이 코스가 5 장난 아니에요. 종류의 이 강아지들, 견종들의 인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인마개를 착용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가 누군가를 물어서 사고가 그럴 수 발생하는 있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2021년 7월에 경북 문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산책 중이던 모녀가 개들한테 집단적으로 습격을 받아서 이 뇌출혈 같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고 당시 견주가 그레이하운드 3마리 그리고 잡종견 3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개들한테 인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이렇게 보내고 뒤에서 경기를 물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녀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레이하운드 정도면은 그죠? 꽤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사냥개 아니에요, 사냥개? 어. 이 정도면은 맹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 그런데 사실 법률상으로는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견종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레이하운드들이 몸집도 상당히 체구도 높은 편이고 민첩한 편이어서 사실상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나 흥분했을 때는 좀 위협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인마개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인마개를 착용을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견종이라고 하더라도 목줄은 당연한 것이고요. 인마개 착용 여부에 대해서 의무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마개 착용 규정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정말 요만한 말티즈한테 한번 물렸었거든요. 근데 몇 달 뒤에 이제 동네를 다니다가 봤는데 저를 한번 물었던 강아지인데도 인마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미 저를 물었는데도 그래서 이게 꼭 맹견이라고 해서만 사람을 물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이건 진짜 견주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시 꽁트로 돌아가서 앞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 실제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이 과실치상의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맹견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맹견의 종류를 이제 5종으로 정해놨는데 그러면 이 5종 이외의 개들은 그럼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인가? 아니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법문에 보면은 이 5종 지정된 종류 내지 그 잡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 저 위에 뭐 고조할머니 정도의 뭐 도사견의 피가 한 방울 섞은 개와 정말 커다란 뭐 그레이하운드 막 이런 개가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이건 좀 저는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보통 이런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 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양봉원 같은 경우에 사유지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막 흔하게 들어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개면 내 개가 사람들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할 어떤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이러한 사고가 났고 인과관계까지 인정이 된다고 보아서 이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례를 보고 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과실치상죄는 이 벌금 500만 원 이하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보호법상 개가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해서 상해에 이르게 했다. 이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왜 동물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좀 의문이어서 제가 판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가 목줄에 묶여있긴 있었어요. 와이어 로프로 목줄에 한쪽 거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묶여있기는 했는데 양봉원 그 사무소 입구에서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굉장히 길었는데 목줄이 엄청나게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개가 그 피해자를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묶여있지만 사실상 목줄의 효과를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물보호법상 이 처벌 요건 자체가 뭐냐면 목줄 미착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줄이 착용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이 법률상 개는 아직까지 물건의 지위로 보거든요. 네. 물건의 관리 소홀로 사람을 다치게 이르는 과실의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것. 2m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고라는 것이 이제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군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촉이 없이 네. 걔가 워 주셨는데 놀래서 이렇게 해서 다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이 부주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를 처벌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린 그 부주의입니다. 네. 내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맞아요. 것이라는 이제 부분인데 이 부주의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견주의 관리상 잘못이 크다면 엄벌을 받을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견주의 과실 정도가 물론 가볍다면 그렇게 큰 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게 되겠죠. 특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내가 어떤 그런 부주의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내 개가 피해를 입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예요. 주의해야지. 네, 근데 또 그런 거예요. 아. 이런 것 역시 이 사람은 정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구나라는 그렇지. 충분한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종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일으키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더 처벌의 수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치 8주에 당하는 그 부상을 입은 거거든요. 부상이. 치료비도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이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가해 견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법적인 어떤 다툼으로 가기 전에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서로에게 굉장히 좋지만 이게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우리 민법에 보면은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견주한테 치료비, 회복비 포함한 제사상 손해, 그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이런 것들을 배상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입증이 필요한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주위의 목격자들에 대한 진술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증거로 확보를 해서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에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서 같은 것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다만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렇죠. 과실 비율에 따라서 요 손해배상액은 일부 제한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에티켓 중요하죠. 뭐 입마개 같은 것도 확실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개는 너무 얌전해서 아무도 안 물어요. 이런 확신은 네. 가지고 있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네, 다음 주제는요. 네, 저희 개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바로 또 개 얘기 개 해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의 판결 유명하죠. 네. 낳은 엄마냐, 기른 엄마냐. 이 관련된 이야기가 요새는 반려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이 반려견을 두고 이 낳은 정이냐, 낳은 건 아니죠. 네. 기른 기른 거냐. 게 이제 맞는 거냐, 아니면 최초에 분양하는 게 바로 주인이냐 이런 것에 대한 법정 소송이 좀 벌어져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기른 정 아니면 최초 분양 반려견 소유권 분쟁입니다. 그 내용 꽁트로 만나보시죠. 금이야오기야 키워온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엄마 자식들 다 독립하고 좀 심심하지 않아? 아이고 조용하니까 좋다 이게. 좀 네. 적적하기는 하다 그래도. 그치.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거 너무 귀엽지? 이 태어난 지 3개월 된 강아지 또또야. 너 엄마한테 말도 없이 강아지를 데려오면 어떡해? 아이고 알았어. 이게 사실 여자친구 예인이 알지? 예인이. 걔가 분양받은 강아지인데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키울 수 없다 그러거든. 어머머머. 엄마가 당분간 맡아서 좀 키워줘. 예? 뭐라고? 엄마 믿는다. 나 일단 바빠서 갈게. 안녕. 진짜. 어머, 그래 알았어. 어머, 어떡해. 나 어떡하냐 참. 아유. 그렇게 저는 강아지와의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털만 날리고 귀찮기만 하더니 미운 정도 정이라고 3년 동안 저를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게 이 녀석에게 그만 푹 빠지고 말았지 뭡니까? 아이고 또또야 손 그래 또또야 돌아 이뻐라 세상에. 아유 우리 진택이보다 훨씬 똑똑하다. 아유 간식이 어딨나. 띵동.
누구스? 계세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진택이 여자친구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다른 게 아니라 저 이제 제 강아지 데려가려고 왔어요. 또또를? 어머 무슨 소리야? 또또를 데려간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소식 못 들으셨구나. 저 얼마 전에 그 진택 씨랑 이제 그만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또또 원래 제 강아지잖아요. 제가 데려와서 이제 잘 키우려고요. 아니 헤어졌다고 데려간다니 그게 3년 동안 먹이고 키우고 산책시킨 게 누군데 또또는 우리 집 막둥이야. 그래 내 자식이야. 그래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어머니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택 씨한테 그 전에 못 들으셨나 본데 뭐? 당분간만 맡아달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른 저기 또또 저한테 돌려주세요. 제 강아지예요. 어머머머. 아니 못 키운다고 나한테 맡길 때는 언제고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는 게 말이 돼? 절대 안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참. 그래 너 내 새끼야 내 새끼. 그래. 갖다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강아지를 데려가겠다는 아들의 전 여자친구 3년 동안 기른 정은 정도 아닙니까? 금쪽 같은 제 새끼 돌려주세요. 그러네. 반려견을 분양받은 사람, 그죠? 그리고 네. 지금까지 3년 동안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키운 사람 누가 데려갈지 그렇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017년 8월 달에 A씨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반려견으로 분양을 받고 근데 이게 분양을 받은 지 12일 만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던 B씨에게 이 반려견을 20일 동안 맡기는 등 한 3년간에 걸쳐서 수시로 이 반려견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요. 2020년 8월 달이 됐을 때 이 A씨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남자친구 어머니였던 B씨가 본격적으로 이 반려견을 맡아서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반려견으로 키우겠다고 분양받아 놓고 결국은 못 키우겠다고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준 거 아니에요? 딱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커플이 헤어지게 된 겁니다. 아하. 이게 헤어지게 되면서 이 A씨가 지난 2월 B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내가 분양받았던 반려견이니까 데려가겠다 야. 하면서 이 반려견을 데려갔고 여기에 B씨가 무단으로 반려견을 탈취해다 갔다면서 소송까지 어머머머. 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애매하다, 궁금합니다. 이 반려견의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있다 하시면 O, 혹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있다라면 X.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바로 결정했어요. 저도 어렵네. O. 당연히 남자친구. 3년을 키우셨는데. 그러니까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본인이 못 키우겠다고 어머니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유권은 어머니한테 간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갔으니까 이건 전 남자친구 어머니 네. 소유권. 이게 그 반려견도 네. 예? 소유권 같은 게 있어요. 예? 소유권 못 들으세요, 소유권. 여자친구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지만 네. 아무리 키운정이 강하다고 해도 이게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이 여자친구잖아요. 여자친구 거예요. 줬잖아. 근데 어머니한테 줬잖아요. 그냥 이혼은 잠시 잠깐 맡겨달라 기다려보세요.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이게 너무 인간들 중심이네. 네. 이게 내 개맘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개맘. 개맘? 개맘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중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사람도 좋고. 역으로 말을 하자면 이 키운 분은 키운 분대로 그 마음에 뜨끈하게 그 세월의 역사가 남겨져 있고 또 최초에 분양받았던 분은 원래 내 게 아니냐. 요 마음도 이해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요거 면접 교섭권 써야 됩니다. 이야, 면접 고소. 아니 가장 현명한 판단은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개를 딱 풀어. 누구한테 가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어요? 아니 재판 판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네. 걔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기른 정말 배고플 때랑 아플 때 누구한테 가는지 그래. 진짜 이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는요 네. 이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그만큼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 반려견 소유권과 다툰 소송이 1심과 2심 엇갈리면서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와. 일단 1심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요.
이거 이 어머니의 소유가 맞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장기간 맡겨놨고 사육비도 내지 않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랑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데려가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어머니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1심에서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장기간 맡기고 사육비 내지 않은 것만 가지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가 없다. 또 증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A씨, 그러니까 여자친구 역시 반려견을 보기 위해서 전 남자친구 집에 수차례 방문을 하고 사진도 계속해서 전달받으면서 계속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이 돼서 1심 판결 뒤집고 2심에서는 여자친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아유, 이거 그러면 어떡해. 대법원은요?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대법원에서는요,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이 됐어요. 아. 이게 뭐냐면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2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래서 중대한 법령의 위반이 없는 한 심리하지 않고 상고 자체를 그대로 기각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대법원에서 내려주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항소심 판단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소유권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거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반려견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툼이 속상하다. 왕왕 있다면서요?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겪어보기도 했고 이 사건에서 이제 연인 간에 헤어진 경우였지만 이 부부에서 이혼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아까 교수님께서 면접 교섭권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동물 같은 경우에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양육권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강아지를 재산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한쪽이 내 기여도를 주장해가지고 나는 이만큼 가질래. 사실 이게 현물 분할 같은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 그리고 뭐 어떻게 할까요? 뭐 경매 붙여가지고 이걸 뭐 반으로 나눌 건지 막 그런 것도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정을 내렸을 땐 실제로 누가 더 많이 키웠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걸 누가 좀 주되게 부담을 그렇죠.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둘 다 안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 강아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일단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면접 교섭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반려동물한테도 그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이 아직까지 면접 교섭권의 주체는 이 사건본이 그러니까 자녀거든요. 사람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법상 지위가 물건이기 때문에 뭐 면접 교섭권이 판결로 났을 때 인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혼 절차에서는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양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조정 사항으로 기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반려견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그 상대방 배우자가 반려견을 면접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을 조정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권과 동일하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이렇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정조서에 면접 교섭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떼하는 마리아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요. 미의 여신을 뽑는다.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입니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자, 미의 사절단을 뽑는다. 미스 코리아 변천사.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미스 코리아 한 명만 꼽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많지. 네, 많죠. 저는 뭐
김성희 씨도 떠오르고. 맞아. 네, 뭐 장윤정 씨도 장윤정 떠오르고. 씨. 하여튼 뭐 저 머릿속에도 한 10대 명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 저는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요? 아침부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렸을 때 왜 그 장래희망 보면 다 뭐 미스코리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무튼 그래도 이 미스코리아라는 게 옛날에는 무조건 스타의 등용문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미스코리아로 선발된 이후에 지금 우리가 뭐 화면에서 보면 배우가 된 분들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MC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진작에 많지 않나. 뭐 제가 지금 어제도 무슨 드라마에서 그 김성령 씨가 연기한 거 네. 봤거든요. 맞아, 대단해요. 맞아. 네. 대표적으로 뭐 연예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고현정 씨, 맞아. 고영경 씨, 뭐 김성령 씨. 그러네. 예, 요즘에는 뭐 장윤정 하면 뭐 트로트 가수만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 시절에는 사실 장윤정 그러면은 미스코리아 장윤정이 더 유명했거든요. 맞아, 다 너무 예쁘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예전에는 동네에서 키 좀 크고 좀 마르고 좀 얼굴 예쁘장이 생기면 야, 너 커서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면 맞아.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퉁퉁하면 또 씨름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장래희망 이거 쓰는 것도 보면 미스코리아 이거 쓰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맞아요. 썼다가 지웠어요.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길래 알았어 하고 지웠어. 미스코리아 아니, 장래희망. 예전에는 남자 어린이들 장래희망 대통령, 네, 여자 맞아요. 어린이들 장래희망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이런 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 계신 세 분은 미스코리아 꿈꿔본 적이 있습니까? 아, 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꿈은 별다른 거 꿀수 있지. 없어요. 네. 꿈은 꾼데 키가 조금 미달돼서 키 때문에. 그 키 때문이지 뭐 다른 건 없어요. 저는. 저는 뭐 미스코리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저를 그래서 시아버지가 코리아니까? 저를 미스코리아라고 부르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치매셨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도 그래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래. 남편도 안 불러주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아가 붙지. 그럼. 미스코리아.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미스코리아에 참가하는 것부터가 아주 난관이었다고 합니다. 난관 정도가 아니죠. 워낙에 미스코리아 대회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요. 워낙에 어렵던 시절이었던 1957년에 제1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때 처음 열렸던 곳이 명동에 있었던 시립극장이고요. 이때 응모 자격이 만 18세 이상부터 28세까지 한국 여성이어야 되고 지덕체 겸비해야 되고 뭐 직업은 뭐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대신 뭐 접객업소라든지 흥행단체 이런 데 종사한 일이 없는 미혼 여성이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지금이야 각 지역 예선으로 선발된 인재들이 모여서 경합을 딱 겨루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지역 예선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원한 사람들이 모두 합해봐야 고작 57명, 57명밖에 안 됐대요. 당시 행사 준비 기간이 짧았던 그런 탓도 있겠지만 당시만 해도 미스코리아 선발에 대한 그런 일반인들의 인식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 탓에 참가 동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 행사 관계자들은 그 애를 너무 많이 태운 거죠. 네. 행사는 네. 진행돼야 되는데. 예.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신청은 들어오지 않아도 이 정작 대회 당일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극장 앞이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예, 그날 그 결선 대회에 오른 후보는 총 7명. 예, 수용복 심사도 진행을 했는데 이 당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선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아유, 그렇죠. 이 대회는 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국가적 이벤트로 상징되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1950년대 후반에 전쟁으로 피폐했을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이때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거죠. 근데 이런 높은 인기와 관심 덕분인지 2회 대회 때부터는 전야제, 시가행진 이런 걸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때 약 2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시민들이 거리에서 막 미스코리아 후보를 막 응원하고 시가행진에 미군 해병 고적대, 국군 해병 군악대 막 다 동원됐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엄청났던 기억인데 네. 특히 미스코리아가 옛날엔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3회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됐던 오현주 씨가 실제 미국의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석하려고 미국을 딱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때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인기상과 스피치상 등 4개의 부문을 이제 휩쓸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인기상 수상했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그래서 당시에 할리우드에서도 수많은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
유명 영화사였던 파라마운트사 영화 출연 제의까지 파라마운트.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수지윙이라는 수지윙의 세계 이런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후보로 오현주 양과 일본의 노부 메카시 양 등이 물망에 올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화의 상대역이 당대 최고의 스타, 영화 모종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윌리엄 홀던이었어요. 이게 당시 스크린 테스트에도 합격을 했어요. 계약을 하자 연락이 왔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가족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아쉽다.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우 이게 윌리엄 동경올림픽 홀던. 관련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 네, 저게 캐스팅이 될 뻔했군요. 얼마나 좋았어.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면서 네. 이제 스타 등용문이 되잖아요. 그때 김성희 씨가 김성희 씨 맞아. 대단했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제 머릿속에도 첫 번째 미스 코리아가 네, 김성희 김성희, 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1977년 당시 최연소였던 17세, 오, 17살의 어리다. 나이로 우와. 진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같은 해 열렸던 미스 유니버스 최고 전통 의상상을 수상하면서 그야말로 70년대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미스 코리아 그렇죠. 중에서도 단연 최고 미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미스 코리아 그 미의 기준이 좀 한국적이고 뭐 고전적인 뭐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동양미를 갖춘 사람들이 주로 선발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김성희 씨가 서구적이었단 말이에요. 얼굴도 쪼망망하고 뭐 이목구비가 막 뚜렷하고 몸매도 막 이쁘고 막 어우 당시에도 신선한 충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김성희 씨 이후로 목선 안에 들어오는 작은 얼굴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후로 미스 코리아 미의 기준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김성희 씨의 신체표를 가지고 미스 코리아 대회 참가자들을 채점했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김성희 씨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1981년 최고 인기 TV 프로그램의 MC로 맞아요. 발탁되면서 맞아요. 수준 높은 진행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이듬해엔 매력이라는 노래로 연말 지상파 신인 가수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매년 맞아, 매년 맞아. 그것도 약간 세상의 짧고 젊은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 알아 사랑의 꽃을 피워보자 이런 노래 있었죠. 그것도 기억하네요. 어. 아니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한창 인기를 구가하던 그 1980년대 초반에 당시 김성희 씨 열성 팬이었던 한 남자 팬이 갑자기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당사자 몰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80년대는 그게 가능했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극성 팬이 정신 이상자로 판명 나면서 결국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 상처가 너무 큰 거야, 우리 김성희 씨가. 결국 은퇴를 하게 이르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아유. 당시엔 정말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중계 방송될 때는 다들 텔레비전에 앉아서 누가 진이 진이 될 되고 것인가, 누가 누가 선이 선이 되고 누가 미가 될지. 야, 그거 아주 또 아. 보는 맛이 있었죠. 내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요. 맞아. 저도 항상 촉이 있어서 제가 찍으면 그분이 진이었습니다. 와우. 근데 딱 한 번 틀린 아, 게 진짜? 바로 1989년도였어요. 그때 저는 누구를 찍었는가? 고현정 씨를 찍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현정 씨를 다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찍혔는가? 오현경 씨가 발탁이 된 거죠. 야, 이게 아슬아슬했어요. 네. 그때. 저도 그때 TV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 코리아 대회를 시청해서 그런지 이 역대급 시청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청률이 무려 54%. 야, 대단하다. 절반이 본 거니까 대단한 건데 이때 미스 코리아 하면 벌써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미장원. 미용실이 그렇죠. 있었죠. 미용실 원장. 당대 S 미용실 그리고 M 미용실 이 두 개의 미용실이 그야말로 미스 코리아들의 등용문이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김성령 씨 이분이 1988년에 진으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 S 미용실에서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누가 줄을 이루고 있는가? M 미용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아우, M 미용실, 그래서 S 일명 미용실. 당시 M 미용실에서는 고현정 그리고 S 미용실에서는 오현경 씨가 각각에 나오게 되고 그런데 야. 그때 미스 코리아 영예의 진은 오현경 씨가 받게 된 거죠. 오. 요 M 미용실의 경우 미스 코리아 진만 15명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미스 코리아를 무려 100명 넘게 배출해서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으면
엠미용실로 가라라는 말이 그 미스코리아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이게 미용실이 미스코리아의 산실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은 단순히 헤어스타일링, 뭐 메이크업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인터뷰, 뭐 스피치 기술, 자세 교정, 인사하는 방법, 치아 교정, 다이어트, 걷는 방법까지 그야말로 뭐 흔히 말하는 밀착 헤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원장님들 손을 거쳐서 가야만이 비로소 미스코리아가 탄생됐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당시에는 또 심사 기준도 깐깐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스코리아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 미의 기준도 달라지고 또 메이크업 기술, 이것도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심사를 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럼요. 본래 미스코리아 대회하면 사자머리 필수입니다. 머리를 띄워야 돼. 그래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 그리고 헤어,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그 뮤지컬 배우같이 굉장히 강한 풀 메이크업 있잖아요. 특히 뚜렷한 이목구비를 강조하기 위한 화장도 포인트와 선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자연미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강해지면서 미스코리아에서도 민낯을 평가하는 그런 심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노 메이크업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킨하고 로션만 바르고 그냥 참가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요새는 꾸안꾸 이렇게 하나요? 꾸민 듯 안 꾸민 안 꾸민 듯. 그런데 요 기관장들이 만일 혹시 살짝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면봉하고 요 클렌징 크림 딱 티슈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싹 닦아봅니다. 닦아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물 이제 닦아봐서 화장품이 묻어 나온다. 그러면 씻고 와라. 씻겼고 세상에. 또 한 가지 서클렌즈도 금지시켰어요. 아하. 아니 서클렌즈까지요? 서클렌즈? 그건 왜 금지시킨 거예요? 눈이 커 보일 수 있잖아요. 눈이 커 보일 수 있어서. 영롱해 보일 수 있어.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네. 왜 속눈썹, 아이라인, 눈썹 화장 요거 다 이 노 메이크업 심사 때는 불가능했고요. 이 반영구 화장한 분도 있고 속눈썹을 아예 연장한 경우도 있었는데 요런 경우 내용을 미리 딱 표기를 해놔. 얘 요거 했다. 표기를 해놔서 심사에 참고했고 또 합숙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각했는지 태도는 어땠는지 요런 것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도 이 실제 심사 때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수많은 심사를 뚫고 이렇게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이 되면 이제 그 미스코리아 당선의 꽃이라고 불리는 왕관 수여식이 또 있잖아요. 또 왕관하면 또 잊을 수 없는데 이것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옷이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스코리아 왕관 역시 시대를 반영해서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디자인 티아라가 탄생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네. 이게 역대 왕관 중에 가장 비싼 왕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9년도에 사용된 동량의 빛이라고 하는 왕관입니다. 이게 신라시대 선덕여왕 왕관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이 된 거고요. 어느 정도 보석이 붙어 있냐면 일단 자수정 3개가 있는데 이게 22캐럿이었고요. 또 곡선으로 된 옥 있죠. 이게 붙은 게 50개가 있었고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있었는가 1270개가 박혀 있어요. 총 합쳐보면 1000캐럿에 이르는 엄청난 보석 덩어리였던 거죠. 아니 1000캐럿이면 이게 대단하다. 15억! 어마어마한데요. 15억! 와. 이 15억짜리 이 왕관은 미스코리아 진이 가져갈까? 네. 아쉽지만 그건 아니고요. 실제 보석이 사용된 왕관은 대회 시상식 당일 무대에서만 딱 사용되고 반납하세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당선자에게는 보석 아닌 큐빅인데 그것도 5천만 원이래요. 그거를 이제 수여받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지금 왜 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스코리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스코리아. 오늘의 미스코리아입니다. 우리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시상을 해야 되겠는데. 네, 오늘의 앞에 나가서. 미스코리아를 한번. 네네네. 네. 자, 미스코리아. 오늘 미스코리아 장진태 양도 오늘 참가합니까? 네. 네, 천천히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진선미를 가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미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 아닙니다. 미스코리아 미 떨려. 장진태. 당연히 믿을 줄 알았어. 네, 이제 자 여기서 진선을 가려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을 얘기하면 당연히 한 분은 선이 너무 되는 그렇죠. 거죠.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옆에 있는 박수림 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2호 선이거든요. 맞아, 늘 이렇게 얘기했어. 네. 예,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제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여기서 막 뜸들이고 그러잖아요. 네. 누구 하죠? 미스코리아 진! 진! 진이호선! 자, 작년 미스코리아 진, 우리 예인 양이 왕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눈물이야 이거. 짠.
어머니, 어머, 머리가 눌리네요. 네. 방울이 작죠? 어머, 언니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정규 방송 관계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넘어갑시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자, 고마워요. 일기예보 가야 돼요, 지금. 네. 자, 날씨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주말 사이에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바람이 썰렁해서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서울은 9.7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서울과 대전 20도로 평년 수준이 예상되고요. 부산 지역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다소 흐립니다. 오늘 남쪽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모레까지 제주에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립니다. 네, 이번 비는 돌풍 벼락과 함께 요란하게 내립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부분 수요일 오전쯤에 그칠 텐데요. 외출하실 때는 기상정보 확인하시고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날씨 얘기할 때 보니까 뒤에 단풍이 살짝 들었어요. 네. 정말 계절적으로 가을가을합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만끽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